자, 오늘 짚어볼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무죄를 예상한다는 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인지 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남희 기자,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에서 자, 검찰이 과하다 이렇게 좀 항변을 했던데 어떤 점이 과하다는 거예요? 일단 어제 징역 2년을 1심과 똑같이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 구형량이 과하다는 건데요. 근거로 이걸 들었습니다. 보통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상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은 주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00만 원 아래로 구형을 하는데 왜 나는 2년이나 구형을 하느냐. 구형보다는 실제가 중요하다면서 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백현동 용지 변경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내가 표현이 과했던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내 기억대로 얘기한 건데 너무 검찰 구형이 과했던 게 아니냐라면서 본인 혐의가 무죄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요즘 보면은 자, 일정이며 형량이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한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대선 전에 3심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또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어제 최후 진술에서는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 또 사례도 있다 언급을 하던데 본인이 이렇게 나서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빅브라더가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막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당은 완전히 1인 사당을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재판에까지 형량까지 언급하는 피고인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에 자신의 형량을 언급한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법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저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그 재판부가 그냥 흘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거법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이다 주장을 하시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 검색해 보면요, 징역형 선고 또 구형 받았었던 사례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법에서 제일 그 재판부가 중시하는 것은 매수 기부,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굉장히 무겁게 본다 이런 기사도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거 자기가 관계없다 꼬리 잘라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백현동에 대해서 자기가 뭐 말이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014년, 2014년에 국토부 공문을 받았을 때는 완전 무시하다가 2015년에 자신의 측근이 아시아 디벨로퍼 들어간 다음에 태도를 돌변해서 그걸 4종 상향시킨 도저히 헷갈릴 수가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뭐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신 건데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 호준석 대변인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견 표명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조인들 특히 이 법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마치 이 법관에게 난 이런 형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형해 달라, 이렇게 선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본인의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실제 법관들이 선고하시는 재판부의 선고량은 훨씬 더 적었고 그리고 이 의원직에 상실하는 형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그 구형된 2년이라는 구형량은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또 그리고 그 형량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다소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네.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의 의견이 대립하고 계신데 자 네. 어쨌든 어제 결심 공판에서 선고일자가 잡혔어요. 네. 3월 26일로 타임라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자 만약에 그러니까 3월 중순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60일 뒤에 대선을 좀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5월 초쯤에는 대선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야가 당내 경선 빨리빨리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대표 2심 선고일자가 3월 26일이니까 뭐 이 대선 당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가정이어가지고 제가 따져보면 3월 중순에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예. 탄핵이 된다면 대선 일자는 5월 초가 아니라 뭐 5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딱 60일 뒤니까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려면 2주 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각 당에서 네.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보통 2달 정도 걸리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압축적으로 해서 더 당내 빠르게.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3월 26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는 때쯤이면 아마 대선을 해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된다면 그 당내 경선을 좀 시작했거나 뭐 후보 등록을 하거나 그런 상황과 맞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네. 그러면 한번 시간을 지난 대선 경선 당시로 한번 되돌려 볼게요. 보면은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 그러니까 서울 경선에서 51.5% 과반을 간신히 넘었고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불과 28.3%를 득표를 했어요. 이게 당시에 그런데 뭐 대장동 사건이 좀 경선에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자, 두 분께 짧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쨌든 당내 입지를 굉장히 좀 공고하게 다져왔으니까 이번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이번에는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데 설령 지금 뭐 2심에서 유죄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대선 나갔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 학살을 당했었던 박용진 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만나더니 오늘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박용진 전 의원조차도 그렇게 말하는데 당내에서 그거 지금 이의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김준욱 대표 어떻게 보세요? 뭐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 결과가 나왔던 21년도 경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동 이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관함 이런 네. 부분도 많이 지금 증명이 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좀 다른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 당시에도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 뭐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상당히 공고한 당내 네. 기반을 확보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1심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 후자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예. 상당히 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부분, 특히 정치적인 기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누군가를 아냐 모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마치 상대를 일부러 속인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처벌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많은 당원들에게는 그렇게 효과적인 그또 공약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결국 2021년 경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요. 누적 득표율에서 턱걸이 과반을 그냥 겨우 지켜서 일단 후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뭐 사법 리스크를 좀 떨치고 싶은 속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민주당에서도 지원 사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 야권 원로의 저 발언인데 사법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요, 그 나라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예. 사법부는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다르게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판단이 됐을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이 여러 건이 있었죠. 재판이 이유 없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제1야당 대표니까 공적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면서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 인권법 연구회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우리가 그 카르텔을 알게 됐고요. 이런 바탕 속에서 저는 저런 발언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 쇼핑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그런 사례까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공공연히 이제 방송에서 할 정도가 됐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 여기서 끊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 법치 전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셨는데 야권 원로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전체적인 기류가 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라기보다는 박지원 그 의원께서 개인적인 그동안의 관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매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야의 그 당선인자들이 의원들이 많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이 양측의 어떤 균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의 나름의 판단, 물론 이제 법적인 기준을 가장 기준에 놓겠지만 여야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이 그 형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의 정무적 판단이 사법부도 있어 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토대로 해서 말씀 주신 것이다. 저것이 무슨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박 의원은 계속해서 좀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보면은 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좀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소추 전부 정지된다 이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발언과 좀 비슷한 결의 발언을 박 의원도 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께서 며칠 전에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 중세 교황 시대에나 교황이 면죄부를 줬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자신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렇게 법원 역할도 하고 본인이 형량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아마도 명확치는 않지만 헌재까지 가서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예. 헌재 역할도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라도 집권을 한다면은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본인 무죄를 만들 것이다라는 말이 그냥 허언이나 상상력이 아닌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라도 다 써서 국가를 사익을 위한 그 도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제가 짧게 덧붙이면 박지원 의원이요. 법사위 오래 하셨고요. 지금도 법사위 의원이에요. 예. 어쨌든 사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발언 자체가 이런 사법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친명계 관계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서 당에 좀 이 기류에 대해서는 좀 계속 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예.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전해주셨군요. 자 이렇게 민주당의 고민이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면요. 그러면 자 여권의 고민은 어떻게든 이 최대 주자에 맞서서 당의 경선을 좀 흥행시켜야 한다 이런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 판을 흔드는 인물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들어오자마자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데 누군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든다. 이게 여당 지도부에서 대놓고 공격에 좀 나선 건데, 자, 한 전 대표 어제 사실 책 내면서 복귀 신호탄 쏘아 올렸어요. 근데 책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 시점보다 더 진작에 받았다는 거예요? 2024년 1월 전에도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2023년 말인데 당시에 이제 여당 관계자 발로 김 여사 특검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동훈 대표가 한 줄 알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예. 자, 비대위원장직 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라는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오해였다는 게 밝혀져서 훗날 김건희 여사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 그 일화를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문자를 또 직접 맞아요. 받았던 네. 그런 일화까지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한 전 대표 책을 보면요, 좀 자신의 발언을 좀 후회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듯한 사실 발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의 총장에서 이 대통령 담화를 두고 한 전 대표가 뭐 이거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었는데, 자, 그때 이걸 두고 회상을 하면서 내가 좀 그때 좀 부족했다 이러면서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걸 낸 겁니다. 자, 혼석 대변인, 그럼 네. 이 정도의 반성문이면은 냉랭해진 여당 기류, 당심 돌릴 수 있습니까? 뭐 어쨌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저 부분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전혀 없는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과연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이른바 그 친윤계나 또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어쨌건 마음을 정한 이상 앞으로의 전선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거기서 얻을 점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 또는 이제 견제하면서 본인의 체급이 또 키워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권력자였을 때이고, 만약에 이제 대선을 이제 준비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을 때 얼마 그저께 비상계엄도 할 인물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반응하고 거의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전략의 포인트이지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저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는요, 뭐 이렇게 출간과 동시에 복귀를 알리면서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공백기가 무색하게 벌써부터 한판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뭐 가장 큰 무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게 그래도 좀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 이 점일 것 같은데, 자, 친윤 쪽에서는 뭐 배신자 프레임으로 거의 몰아세우다시피 하고 있고, 자, 또 다른 잠룡인 홍준표 시장은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까지 거친 말로 얘기를 하는데, 자, 김준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런 치고받는 싸움들 국민의힘 흥행 예열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다양한 후보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후보군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두 가지 후보군밖에 사실상 없는 것이고, 예. 그중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반성문 같은 걸 쓰신 거 보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날 12.3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것마저도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까지 후회하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자리는 더 없어질 테니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남는 방법은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것을 다시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처럼 다시 정확하게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런 방식 말고는 본인의 스탠스를 정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의 흥행이라는 것이 예. 뭐 서로 어떤 상생의 흥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흥행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여권 야권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